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소통을 하고자 사연을 작성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하는 동안 제 할 도리만 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최대한 얼굴 붉히지 않을 정도로만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왔었어요. 시댁 식구들 또한 저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게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그동안 무시당하지 않고 지내올 수 있었는데, 시동생이 재작년에 결혼을 하고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동서와 결혼을 했으면 똑바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귀가 워낙 얇아서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쉽게 휩쓸려 다녔어요. 그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남편이 시동생에게 몇 번이나 소리친 적이 있었지만 항상 그때뿐이지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신우와 시모에게 매번 안 좋은 말들을 듣는데, 옆에 있던 제가 상처받을 만큼 시댁 식구들의 언행이 너무 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동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시동생이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저 또한 시댁 식구들에게 평소처럼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위기가 평소와 많이 다르다는 걸 신우가 느끼고 있었는지 시모 옆에 찰싹 붙어선 저에게 불만 섞인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저는 동서와 과일을 깎으면서 한마디 하게 되었죠. 똑같은 사람이고 한 식구를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동서만 노력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허락해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반대했으면 동서도 이런 힘든 상황 안 겪어도 됐을 텐데요. 이미 한 번의 아픔이 있는 동서라 재혼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서방님 하나 믿고 따라왔잖아요.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으면 강하게 반대를 했어야죠. 우리 엄마가 작은 새언니를 받아주고 싶어서 결혼 허락해 준 줄 아세요?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미 5살이나 된 다른 남자의 자식을 데리고 있는데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작은 오빠가 하도 좋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지. 솔직히 이 결혼 이미 반대하고 있었어요. 작은 오빠가 억지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것뿐이라고요. 그러니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건데 새언니가 지금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관계를 망친다는 거 몰라요? 엄마, 큰오빠가 하도 새언니를 감싸고 도니까 이제 아예 개념을 상실했나 봐. 이러니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너는 엄마 마음 조금도 이해 못하지? 자기 마누라 편에서만 생각하니까 엄마가 어떤 심정인지 살필 생각도 없는 거지? 어느 누가 애 딸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겠어? 네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나중에 이런 일이 너한테도 생기면 조금도 고민 안 할 것 같니? 그래도 일단 받아준 거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한 가족이 됐으면 어머니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그만 마음 푸세요. 어머님이 저에 대해 못마땅해 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민재 씨한테 더 잘할게요.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불화가 생기는 거잖아. 재수 씨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네가 힘을 써야지. 형은 갑자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나도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 눈치 보랴, 우리 가족 눈치 보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데. 그런 것까지 네가 감수할 생각으로 재수 씨 선택한 거 아니었어? 책임 없는 행동할 생각이면 당장 때려치워. 너는 아직 결혼 생활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 동서는 시댁 식구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시동생의 묻히기만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동서한테 아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강행했으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두 모녀가 동서에게 온갖 험한 말을 퍼부어도 신경조차 쓰지 않고 거기에 더해 동서의 아이는 아예 돌볼 생각은 하지도 않는데 아이는 그래도 시동생이 아빠라고 인정했는지 따라다니는데 받아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모습들을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보고 있는데 둘이서 집에 있을 땐 얼마나 더 심할지 안 봐도 모든 상황들이 눈에 훤하더라고요. 시모와 신우가 동서를 대하는 행동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이런 생활들이 많이 힘들었는지 결국 눈물까지 훔치게 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동서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으면 더 오랜 시간 끌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신중하게 결정을 했겠지만 막상 겪어보니 눈앞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 나도 솔직히 서방님한테 너무 실망했어.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줄 몰랐었거든. 동서는 큰 아픔도 있고 애까지 있는데 결혼을 강행하는 것 보고 그만큼 신중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 만약 지금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동서 갈 길 가는 게 방법이야. 저도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이가 저한테 아이가 있는 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며 저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을 때 그 감정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 쉽게 받아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할 때 한결같았고 제 아이도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에 감동받아서 그이와 함께 결혼하면 이번에는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부터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길래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제 선택이 이번만큼은 틀리지 않았길 바랬는데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저도 지금 많이 힘드네요. 형님, 그리고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임신을 했거든요.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어요. 동서도 시동생의 변해버린 모습과 시모와 신우가 자기를 차갑게 대하는 행동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지 그만두고 싶었는데 임신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도 많이 놀랐어요. 동서는 임신 소식을 가족들 중에서 저에게 처음 꺼내는 거였어요. 동서는 시동생의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축하받을 일이지만 결혼 초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뱃속의 아이가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며 긍정적으로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임신한 거에 대해 가족들이 전부 알아야 동서에게 앞으로 조심할 거라 생각해 빠른 시일 내에 시동생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주라고 했어요. 동서는 잠깐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거실에 모여있는 가족들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동서가 시동생이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시모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함께 앉아있던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동서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분위기는 한순간에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니?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 유전자 검사하기 전까지 그 아이가 내 손주라는 걸 받아줄 수 없을 것 같구나. 너 며칠 전에도 전 남편 만나고 왔었다며? 내 아들이 그러던데
애 핑계로 전 남편과 만났었는데 저녁 늦게 들어왔다고. 제가 전 남편을 만났던 거와 이 사람 아이를 가진 게 무슨 상관인 거죠? 설마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녁 늦게 들어왔었다며. 그리고 최근에 자주 만났었다는데 그럼 어느 누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니? 전 남편과 이혼을 했어도 아이 때문에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옛 기억에 빠져서 술 한두 잔씩 걸치다 보면 분위기 타서 호텔에 갔었겠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전 남편을 잠깐 만났던 건 양육비 문제 때문이었어요. 제가 재혼하고 나서 갑자기 양육비가 끊겨서 돈 문제로 만나게 된 거라고요. 저녁 늦게 돼서야 들어온 건 친정집에 잠깐 들린 것뿐인데 왜 그런 상상을 하고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 아이를 가졌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전 남편의 아이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말로는 양육비 때문에 만났다곤 하지만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 엄마 말에도 일리가 있는 거야. 그럼 의심받을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양육비 문제로 꼭 직접 만나야만 했어? 전화통화로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거였잖아. 나랑 결혼했는데 전 남편 만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 나도 그 전까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이런 기분으로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분간 친정집에 가 있어. 저희 부부는 시모와 시동생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동서가 시동생이 아이를 가졌다는데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모습에 남편은 혀를 차며 화를 냈지만 시모와 시동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서 서러움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시동생은 동서에게 어떠한 위로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시동생의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려버리고 싶은 거 힘겹게 참아내면서 시동생을 노려봤어요. 신우는 제가 시동생을 노려보는 걸 보더니 자기 엄마 말이 하나도 틀린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냐면서 저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 화가 안 나겠어요? 동서가 서방님이랑 결혼했을 때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불행한 길을 또다시 걸어가려고 서방님을 선택했겠냐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연히 서방님의 아이지 전 남편의 아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방님은 동서한테 그러면 안 되죠. 동서는 애가 있었고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2번의 결혼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서방님이 동서한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동서는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을 거라고요. 힘들게 설득해서 결혼까지 했으면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지. 서방님의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어떻게 이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의심받을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 엄마랑 오빠가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죠. 결혼을 했으면 전 남편과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양육비를 안 줘서 직접 만나러 갔다고? 전화통화로 하면 되는 걸 굳이 얼굴 볼 이유가 뭐가 있어? 너도 전 남편한테 미련이 남았으니까 만나자고 한 거겠지. 그 사람 회사까지 찾아가서 양육비 그동안 밀린 거 받아내 왔어요. 저 혼자 아이 낳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있지만 제 아이는 자기 아빠한테 버려진 거라고요. 얼굴조차 안 보려 하는데 그럼 양육비라도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제 아이한테 뭐라도 더 해주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악착같이 받아내야 하잖아요. 민재 씨한테 경제적인 짐 나누고 싶지 않아서 전화통화로 해결이 안 돼서 직접 회사로 찾아가 더 악착같이 받아낸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엄마로서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저 혼자 버는 돈으론 한계가 있으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전 남편이 일하는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이 사람과 결혼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저도 다시 시작하는 결혼 생활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인정해주지 않는 마당에 이 집 구석에 붙어있을 필요 있겠어요? 조만간 이혼서를 보낼 거니까 법원에서 보자. 나중에 이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밝혀졌을 땐 양육비나 제때 보내줘. 알겠어? 동서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동안의 불만들과 서러웠던 걸 전부 다 쏟아내었어요. 그리고 시동생과 갈라서기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듯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모는 잘한 것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냐며 얼굴을 붉혔고 시동생은 시댁에서 나가는 동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신우는 시동생에게 이혼하는 게 잘한 결정이라면서 남의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뱃속에 있는 자식까지 남의 자식인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동서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전 남편의 자식이라 걸리면 위자료 청구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꼬리 내리고 도망치려 하는 거라는 억지스러운 말들로 시동생에게 동서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더 키우게 만들었어요. 듣다 못한 남편은 신우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화를 냈고 시모는 잘못도 없는 막내 동생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남편을 무섭게 노려봤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시모는 밖으로 나가는 저희 부부에게 평생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일절 가지 않았어요. 동서는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이혼 준비를 했고 그렇게 서로 등 돌리며 지내는 동안 저는 동서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가끔 얼굴도 봤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는데 시동생이 이혼을 안 해준다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동서를 보고 있는데 저 또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동서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너무 답답해했어요. 동서는 하루빨리 정리돼서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면서 눈물을 쏟아내었고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너무 안타까워 집으로 돌아간 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저녁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바로 시동생 집으로 향했어요. 시동생이 왜 동서와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죠.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너 동생 갈구러 온 거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온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라. 저번에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엄마한테 소리치며 뛰쳐나갔잖아. 쟤도 너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저는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이 늦은 시간에 달려온 줄 알아요? 너 이리 좀 나와봐라.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아직까지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형이 상관할 일 아니잖아. 이건 내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 이혼을 해주던 말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야. 너 제주씨 뱃속에 있는 아이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확인되면
이혼 안 할 생각인 거지? 친자가 아니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냐? 잘 알고 있네. 엄마가 그랬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내 친자식이면 며느리로 다시 받아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위자료 왕창 뜯어내겠대. 그전까진 이런 관계 유지하는 게 좋을 거라던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중에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면 그동안 내가 쏟아부은 정성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확실해질 때까지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진자가 확인되면 그때 잘해주면 되지. 정말 이기적이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동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서방님 아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왜 믿어주지 않는 거죠? 자기 아내를 믿어주지도 않는데 나중에 친자로 밝혀진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이미 서방님은 동서와의 관계가 벌써 무너졌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건 서방님 때문이 아니라 동서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한마디 하려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당장 이혼하세요. 동서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너 그렇게 한가하니? 네 애들이나 잘 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모든 진실을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때 결정할 거다. 시모와 시동생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을 듣게 된 동서도 화가 많이 났는지 아이가 태어나도 절대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면서 분노를 표출했고 동서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하지만 시동생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땐 아이의 존재가 확인이 되고 나서야 움직일 것 같아 동서는 소송으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었죠. 결국 예상대로 지저분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동서가 받는 상처의 골은 너무나도 깊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고 그렇게 임신한 몸으로 시동생을 상대해 몇 달간 법적 싸움을 진행하던 어느 날 동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이 갑자기 이혼을 해주겠다며 잠깐 시댁에 와서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전화통화로 해결하려 했는데 직접 얼굴 보길 원해서 시댁에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에게 연락을 했다는 말에 만삭이 된 동서가 혹시라도 무슨 문제라도 생기게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는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서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던 시동생이 갑자기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을 땐 무언가 바라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남편한테 동서와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전달해 준 뒤 일이 끝나는 대로 시댁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시모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급하게 받은 뒤 동서를 왜 시댁에 불렸냐고 물어봤습니다. 너도 오려고? 그래, 잘 생각했다. 일손이 부족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나야 좋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작은 애는 김장을 안 해봤잖아. 그래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혼 핑계로 내 집에 불렀다. 너는 우리 집에서 김장을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작은 애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김장 한번 안 해보고 이혼 도장 찍게 하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니? 그래서 지금 만삭인 동서한테 김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제 곧 출산이라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모르세요? 김장하다 진통 오면 출산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니? 양수 터져도 그게 걱정 없다. 내가 애를 셋이나 낳아봤는데 양수 터져서 늦게 병원 갔을 때도 아무 문제 없었어. 작은 애 이제 막 도착했네. 해지기 전에 끝내야 돼서 정신없으니까 너도 올 거면 최대한 빨리 와서 도와주거라. 시동생이 동서에게 전화를 했던 건 시모가 김장 때문에 일부러 시킨 거였어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동서는 이혼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시댁으로 갔던 거였죠. 만삭의 몸으로 시모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됐던 저는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동서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길래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걱정이 앞섰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시댁에 도착해 마당으로 달려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했고, 저는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동서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모에게 당한 동서가 너무 안타깝고 딱해서 제 몸으로 감쌌는데, 시모는 며느리 교육하는데 어디서 끼어드냐며 저에게 사정없이 발길질을 했어요. 옆에 있던 신우도 시모를 따라 저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죠. 300평이나 되는 마당에 쌓여있던 김장김치를 동서에게 담으라고 시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시모는 고졸년들끼리 잘들 논다면서 동서 얼굴에 손을 올렸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동서는 산통이 오기 시작해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동서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두 모녀의 다리를 잡아 사정없이 들어 올려버렸어요. 이미 저도 눈이 돌아버려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을 했습니다. 절여져 있던 김장김치를 양손에 들고 시모와 신우에게 쉬지 않고 던졌어요. 시모는 힘겹게 절여놓은 김치를 던졌다고 분노했고, 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오길래 옆에 있던 양념 속 재료를 바가지로 퍼서 시모의 얼굴을 향해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시모는 김장김치 양념을 눈에 정타로 맞아 괴로웠는지 바닥을 뒹굴었고, 신우는 시모가 당한 걸 보고 화가 났는지 똑같이 저에게 달려들길래 빨간 소쿠리로 신우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거친 숨을 몰아내쉬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시동생을 보지 못했던 저는 시동생에게 그대로 뺨을 맞았고, 귀가 멍할 정도로 어지러웠지만 그동안 시동생이 동서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사정없이 시동생의 다리 사이를 올려쳐 버렸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 놀리지도 말라며 평생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뒹굴고 있는 시동생을 따라다니면서 쉬지 않고 걷어찼어요. 그렇게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표출한 사이 동서가 산통으로 괴로워하길래 서둘러 산부인과에 가야 할 것 같아 동서를 부축했고, 그 사이 남편이 시댁에 도착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마당을 보곤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도와 동서를 차에 올려 태운 뒤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동서는 김장김치를 시킬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최대한 좋게 풀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가 김장김치를 담그지 못하겠다고 하자 시모와 신우가 막무가내로 가방을 뺏은 뒤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달려들었고, 발길질하며 난리를 치는 사이 제가 도착한 거였죠. 다행히 동서는 산통 끝에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제 발길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 좀 더 힘껏 올려칠 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태어나고, 동서는 시동생과 두 모녀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절차를 다시 밟던 도중 시댁 식구들이 알고 싶어 했던
시동생의 친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후조리실에 불쑥 찾아왔고 시댁 식구들이 동서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남편과 제가 시댁 식구들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아이의 친자 검사부터 확인해 보자며 떨어진 모발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에서 듣고 있던 동선의 가족분들이 산후조리실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산후조리실에서 내쫓겼어요. 동서는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댁 식구들한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걸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동생과 99% 일치하다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시댁 식구들에게 아이의 얼굴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서 저희 부부만 알길 원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친자가 맞는지 확인만 하기 위해 도와달라며 저에게까지 찾아와 깍듯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친자 확인이 되어봤자 달라질 건 없다고 내쫓아 버렸어요. 동선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시댁 식구들과 법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최근에 시댁 식구들이 동서의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라는 걸 알게 됐고 그동안 보인 행실들이 아이의 친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인정받아 이혼 성립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친자인 걸 확인하면 뭐 하겠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인데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오히려 행복할 것 같네요. 동서도 이번 일이 해결되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시는 시댁에 갈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아직 결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인데요. 현재 남편과도 이혼을 해서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제일 힘들었던 건 시모와 신우였어요. 저에 대해 뭐가 그리 불만이 많던지 결혼도 어렵게 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제가 노력한다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고 정신 나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시댁 편을 들어줘서 결혼 초부터 부부관계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 전적으로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와 결혼을 했으면 일방적으로 자기 가족 편을 드는 게 아닌 최소한 제 편을 들어주지는 못해도 중립 입장에서 서로의 감정이 더 이상 격해지지 않게 좋게 풀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 놈은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이혼 도장 쾅 하고 찍어버렸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서 저희 가족을 갑자기 불렀어요. 식사 초대를 하고 싶다면서 사돈끼리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면서 주말에 초대를 했는데 저는 전부터 시댁 식구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차피 가봤자 좋은 말 듣지 못할 것 같고 괜히 저희 부모님의 기분만 안 좋아질 것 같아 남편한테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남편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듣는 듯 하더니 갑자기 말을 딱 자르면서 한다는 말이 요즘에는 양가 집안끼리 여행도 다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행까지도 다니는 시대라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남편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얼굴 보고 식사하는 건데 어려운 관계에서 자기 부모님이 말을 함부로 하겠냐며 제가 너무 예민하고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넘기려 했지만 남편의 말은 저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어요.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되려 제가 양가 집안의 분열을 일으킨다고 큰소리치는데 기분이 정말 상했었죠.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다 보니 결국 또다시 안 좋은 감정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아 버렸어요. 우리 가족이 당신 집안을 뭐 잡아먹는데? 뭐가 그리 겁이 나서 식사 초대를 거부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그래도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네가 그렇게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잘라버리면 양가 집안 좋아지기는커녕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가지게 된다고. 우리 엄마가 초대를 했는데 거절해봐. 그럼 우리 엄마도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지? 그렇게 되면 모든 화가 누구한테 가겠어? 전부 당신한테 갈 거 아니야?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는 거고 나는 화풀이 대상이 될 텐데 내가 왜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 내가 말하는 뜻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어머님 성격이 보통이야? 힘들게 먼 길을 달려오셔서 시부모님과 좋게 식사하고 돌아가시면 누가 뭐라고 그래? 어머님은 꼭 잘 나가시다가 결국 그 끝은 항상 좋지 않잖아. 어느 정도면 이해라도 하지. 아무리 좋게 해도 어머님은 무조건 상처만 주려고 그럴걸? 내가 하루 이틀 겪어본 것도 아닌데 어머님 성격 모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머님 성격상 단순한 이유로 초대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상황 판단 잘하는 게 좋을 거야. 가뜩이나 우리 엄마랑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괜히 이번 일로 또 찍히지 말고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는 게 서로가 피곤하지 않은 일이야. 사소한 감정들 때문에 괜히 안 갔다가 우리 엄마 등살이 힘들어서 후회하지 말고 그냥 내 말 듣는 게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만 알아도. 나도 이런 일로 당신이랑 오랜 시간 대화하는 거 정말 피곤하다. 남편한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예상대로 시댁 입장에서만 얘기했지 저희 가족이 어떤 기분인지는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입만 아프게 남편과 대화한 걸 후회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시모와 전화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성격을 워낙 잘 알다 보니 전화하기가 좀 꺼려졌지만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서 밥 먹는 게 불편할 것 같았기 때문에 최대한 대화로 좋게 풀어나가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뭐 초대하는 게 쉬운 줄 아니?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너는 너희 집안 생각만 하는 거니? 음식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니다. 네, 당연히 잘 알죠.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머님이 고생해서 음식 만드는 거 부담스러워 하세요. 나중에 경조사 있으면 그때 겸사겸사 얼굴 뵙고 식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저희 가족을 초대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제가 일을 해서 미리 가서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괜찮으니까 일 다 마치고 와도 된다. 내가 얘기하는 건 사돈분들이 올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너 생각은 나한테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내 말 알아들었니?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무조건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대충 알아들으시고 다음을 기약하면 됐는데 시모는 제 생각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한 번 내린 결정 번복하시는 일이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문제를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려 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시모가 원하는 대로 일단 저희 부모님께 시모가 식사 초대를 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제 첫마디에 얼굴 표정이 굳으셨네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딱 봐도 알 수 있었지만 부모님께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신 뒤 결국 시모의 초대에 응했고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이 놀랐지만 부모님의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시댁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시댁에 가자마자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회사에 일이 있어서 시댁을 늦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많이 답답했는데 부모님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시부모님한테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 것 같아 점점 더 걱정은 커졌고 이 일로 인해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근무 시간이 끝이 나고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온몸이 굳어버린 상태로 시모 행동에 입을 다물 수 없었고 남편은 옆에서 거들고 있었어요. 아유, 빨리 해야 저녁을 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날밤 새겠습니다. 어차피 주말이니까 다음날 집에 가셔도 상관없잖아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며느리 앞길 터준다 생각하세요. 이 일이 끝나면 앞으로 제가 우리 새며느리 딸처럼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일하시는 게 영 시원찮다면 그건 말 안 해도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식사 초대를 하려고 저희를 부른 게 아니라 김장 때문에 부른 거였어요? 지금 저기 산처럼 쌓아놓은 배추를 저랑 이 사람 보고 절이라고요? 저희 가족은 매년 이 정도 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곧 있으면 동네 사람들 오기로 했으니까 그 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잖아요. 사돈지간 어려운 게 있으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이런 걸로 얼굴 붉히지 맙시다. 오늘은 배추 절이는 것까지 할 테니까 더 어두워지기 전에 서두르세요. 제가 식사 초대한다고 했는데 약속 안 지키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땀 흘리고 움직여줘야 음식 맛도 좋아지는 거라고요. 사부인께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문제인 거죠.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일할 복장이라고 생각되세요?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대문 앞에 서서 시모가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곤 너무 충격을 받아 그 광경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신우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들리길래 저도 모르게 일단 몸을 급하게 숨겼어요. 당장 대문을 박차고 한바탕 난리친 뒤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신우와 남편의 대화 내용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급하게 몸을 숨겨 신우와 남편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둘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엄마가 그랬다니까. 안 사돈 버릇 들인다고 배추 400kg 절이게 할 거라고 아빠랑 대화 나누는 거 똑똑히 들었다니까. 아무래도 새언니한테 불만 있던 거 새언니 어머니한테 전부 풀어버릴 생각인가 봐. 우리 엄마가 새언니 엄청 마음에 안 들어있잖아.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새언니 아버지도 정말 눈치 없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하면 새언니가 시집살이 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 저런 것 보면 새언니랑 성격이 참 똑같은 것 같아. 저런 걸 보고 자랐으니 하는 행동도 똑같겠지.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니까. 그런데 왜 새언니는 안 오는 거야? 퇴근 시간 한참 지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다 정말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럴 일이 생기겠어? 자기 딸이 며느리로 있는데 괜히 안 좋은 모습 보였다가 지키기라도 해봐.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을걸? 그리고 이거 확인해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대로만 진행하면 우리한테 피해가는 일은 전혀 없을 거야.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계획에 차질 없게끔 완벽하게 세운 거니까 너도 마음에 들면 이대로 진행할까 생각 중이야. 동선까지 전부 다 파악했어. 아, 우리가 세운 계획에서 좀 더 보완한 거구나? 몇 번 더 연습해보고 조금의 실수도 없게 준비해야 되겠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아, 그렇다니까. 조금의 실수가 우리 둘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오게 될 텐데 내가 설렁설렁 했겠어? 수백 번은 확인해보고 시도해봤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과 신우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희 집안을 정말 낮잡아보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신우와 남편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 신우에게 건네준 알 수 없는 서류를 확인해 보더니 신우는 흡족해 했고 남편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뒤에서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김장김치 같이 하면 좋은 거 아니냐면서 또다시 시부모님 편을 들어주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당장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려는데 신우가 서류철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 몰래 뒤를 쫓아갔고 신우가 차 안에 서류철을 숨겨놓고 마당 있는 쪽으로 향하길래 저는 차 안에 있던 서류철을 몰래 빼서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첫 장을 읽어내려가는 순간부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남편과 신우가 정말 정신나간 놈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한쪽 손에 서류철을 들고 대문 옆에 있던 대야를 한쪽 손에 들었어요. 제가 발로 대문을 뻥 차고 들어가자마자 얼굴을 붉히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던 시부모와 저희 부모님이 제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걸 보고 화들짝 놀랐고 남편은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길래 남편의 머리 위로 대야를 뒤엎은 뒤 한쪽에 쌓여져 있던 배추를 주워들어 사정없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머리에 뒤집어 쓴 대야를 집어 던진 뒤 저를 강하게 붙잡았어요. 이거 나!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운 자식아. 잘들 논다. 너랑 나는 이제 끝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여기 일하러 왔어요? 식사 초대한다고 말해놓고 김장이 웬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당신들은 당해도 싸.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뭔 줄 알아? 이 서류철에 있는 내용 당신들이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개거품 물걸? 잠깐만.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설마 내 차에 있던 거 뒤져서 가지고 온 거야? 당장 그거 안 내놔? 그걸 왜 언니가 함부로 꺼내는 건데? 오빠, 부모님이 못 보게 막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거 일이 돼.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작정했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놀랐나 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거 몰라? 그러게 꼬리를 제때 잘랐어야지. 우리 집안 무시하고 상처 줬으면 똑같이 당해봐야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둘이서 아주 쇼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희 부모님한테 쓸데없는 짓 하기 전에 자식들 관리부터 잘하시죠. 저는 시부모가 있는 쪽으로 서류철을 던졌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들은 시모는 서류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더니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서류들을 시부가 주워들어 확인을 했고 남편과 신우는 그 자리에 얼음이 돼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들고 있던 시부는
손을 덜덜 떨면서 남편과 신우에게 서류에 적힌 내용들이 진실이냐고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침묵을 유지한다는 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였고, 시부는 혈압이 급상승했는지 목덜미를 잡으면서 힘겹게 정신을 놓지 않고 있었네요. 남편과 신우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계획의 내용들이 짜여있던 서류들에 시부모는 결국 오열까지 했는데 남편과 신우의 한마디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니? 내가 그동안 온갖 사랑을 다 주면서 키웠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거였어?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일을 저지를 정도로 싫었던 거니? 싫다기보단 이런 삶이 지긋지긋해서요. 동생이랑 그냥 둘이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입양됐을 때부터 두 분이서 얼마나 잘해줬다고 그러세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막대했잖아요. 어렸을 때 도망쳐봤자 갈 곳도 없는데 힘들어도 잘 사는 집안이니 붙어있으면 나중에 저희에게도 기회가 올 것 같아서 때를 노리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걸리게 될지 몰랐는데 두 분이 저와 동생에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 정도로 분노가 차오른다고요. 지금은 힘도 없고 나이도 먹었으니 저희한테 의지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때를 기다렸고 이번 가을 단풍 여행이 두 분의 마지막 여행이 되게 하려 했는데 걸렸으니 뭐 어쩌겠어요. 여기서 끝인 거죠. 성격도 정말 고약한 사람 밑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었고 그동안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두 분의 재산만 아니었어도 일찍 뛰쳐나왔을 거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할 말 많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정말 정신 나간 놈인 줄 알았는데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조금씩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행동이 용서받을 상황도 아니었어요. 방법이 틀렸었고 이런 식으로의 복수는 서로에게 불행만 남겨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신우가 범행을 계획하려 했던 이유는 시부모가 남편과 신우를 동시에 입양했었는데 둘이 같은 핏줄이라 서로 떨어지기 싫어해서 입양을 하게 된 거였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은 아니었는데 아이를 원하고 있어서 시부와 의논 끝에 입양을 결정했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무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했었고 그런 고통들을 참아내가면서 지금까지 버틴 거였어요. 시부모는 남편과 신우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고 했지만 제가 들어봤을 때도 시부모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악했었던 것 같아요. 대화 도중 남편의 분노는 점점 극에 달하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신우가 남편의 흥분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많았었고 거기에다가 계획과만이 어긋나게 되자 남편은 시부모를 향해 가까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해. 어차피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계획이 틀어지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잖아. 우리가 좀 더 철저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건데? 나는 저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 못해. 우리를 입양했다고 아버지라는 명분으로 술만 먹고 들어오면 우리한테 손 찍어본 기본이었잖아. 기회가 올 때까지 악착같이 버텨왔고 수백 번 준비했던 계획이 전부 물거품 된 것도 모자라 우리 계획을 전부 다 알아버렸는데 내가 왜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어차피 버려졌던 인생 뭐 있어? 여기서 모두 다 그냥 가는 거야. 이건 와. 막지 말라니까. 나도 더는 참지 못한다고.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다 죽자는 거야? 그거 안 내려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우리 가족한테까지 피해를 주려는 건데? 가스 폭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집 전체를 날려버릴 생각이야?
당신 가족들 문제인데 왜 우리 가족이 피해를 봐야 되냐고. 라이터 당장 내려놔.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도 나랑 결혼했잖아. 우린 부부인데 뜻을 함께 해야지.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언젠가는 가게 될 텐데 지금 간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겠어? 자, 잠깐만. 네가 원했던 게 뭐야? 돈이야? 아, 그거면 돼? 평생 먹고 살 정도로 주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원하는 금액만큼 통장에 넣어줄 테니까 둘이 멀리 가서 살아. 지금 이 서방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심 어린 용서를 바라는 건데 여기서 돈 얘기가 왜 나와요?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거야? 그래, 내가 당장 무릎 꿇을게. 힘이 없었을 때 술 먹고 너희들한테 저질렀던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우리 좋게 넘어가자. 그래도 너희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선 내가 한 번이라도 손을 올린 적은 없었잖아. 물건 정도야 던진 적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적은 없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라이터에 불 붙이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눈 감게 되는 거라고. 한 번뿐인 인생 허무하게 가고 싶지 않잖아. 남편의 돌발 행동에 모두들 온몸이 굳어버렸고 시부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오열을 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남편과 신우가 어렸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얼굴에 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올릴 만큼 버릇처럼 행동했었는데 그게 본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지만 남편과 신우는 가슴속 깊이 상처로 남아 있었고 그런 마음을 시부모가 풀어주지 않아 분노로 바뀌게 된 거였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남편은 결국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려던 찰나 김장을 도와주려고 동네 분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됨과 동시에 주민들이 남편을 덮쳐 재앙이 될 뻔했던 상황을 겨우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민들에게 제압을 당하게 되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던 시부가 몸을 일으켜 남편을 향해 달려가더니 쉬지 않고 발길질을 퍼부어댔어요. 시모도 남편에게 죽을 거면 혼자 죽지 잘못도 없는 애먼 사람까지 떠나게 하려 한다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신우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말리다가 되려 시모에게 뺨을 맞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네요. 시모는 어렸을 적 남편과 신우가 말도 잘 안 듣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손을 몇 번 올린 건데 그걸로 사람 목숨을 헤아려 들었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키워준 거에 대한 보답이 고작 이런 거냐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이 문제로 결국 경찰까지 오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일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는 남편과 신우가 법적 처벌을 받길 원했지만 시부모가 애초부터 원인 제공을 했던 상황이라 경찰들은 가족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길 원했어요. 시부모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현재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신우 또한 시부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런 집안과 계속 엮이는 건 저에게도 많은 피해가 오게 될 거라면서 서둘러 이혼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으로 좋게 끝내긴 했지만 남편은 마지막에 저에게 위협을 느끼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 시부모를 헤아려 했던 계획을 세우느라 많이 예민해져서 저에게 날카롭게 대했던 모습들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던 터라 어떤 말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우 시댁 집안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현재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시모도 저희 부모님께
400kg 김장을 담그라고 했던 걸 보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같지만 그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살아온 남편과 신우도 결국 온전한 정신은 아닌 듯 보였어요. 다들 병들어 있었고 평범하게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됐지만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결혼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면 분명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피해가 오게 됐었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 입양을 결정하는 거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입양 자체가 쉬운 문제도 아니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막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입양을 한다 해도 사람인지라 아이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테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서 평생 상처로 남아 후에 본인에게 안 좋은 결말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양만큼은 신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서도 입양 문제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작성하게 되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은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런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응어리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날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언제나 좋은 날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예식장 문턱까지 갔다가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최근에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었어요.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건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별일 없이 무난하게 결혼식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예식 직전에 아빠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고 잠시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으셨죠. 저희는 오픈되어 있던 예식장이라 신부 대기실에서 밖의 상황을 전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전화를 받으시더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불러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아빠의 뒤를 따랐고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던 저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여기에서 터져버렸고 잠시 뒤 신부 대기실로 들어온 예비 시모가 하객들을 밖으로 내보내더니 문을 잠갔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비 시모가 꺼낸 한마디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너희들 지금 우리 집안 상대로 사기 결혼식을 올리는 거냐? 아까부터 예비 사돈어른이 심각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얼굴 표정이 하도 어둡길래 신경이 좀 쓰여서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직원들을 불러 모아 밖으로 뛰쳐나가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내가 잠깐 뒤따라 나가봤거든. 건물 밖으로 나간 예비 사돈어른이 직원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 너희 공장이 넘어갔다더라. 87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이 어떻게 결혼식 직전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니? 그럼 이런 상황을 너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 대해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혼식을 강행하려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사기 결혼인데 너는 뻔뻔하게 하객들과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870억이나 되는 공장이 넘어갔다는 건 너희 집은 쫄딱 망했다는 거잖아. 우리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아무 대가 없이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알아?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하나 보고 의사인 내 아들과 결혼시킨 거다. 어머님, 잠시만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저희 아빠 공장이 왜 넘어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면 제가 미리 알았겠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너희 부모가 알고 있겠지. 나는 뒤에서 전화 통화했던 거랑 직원들과 대화 나누는 걸 듣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 엄청난 자산의 소유자인 너희 집안이 내 아들이 의사라고 덜컥 결혼시키는 것부터가 이상했거든. 우리도 못 사는 형편 아니고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을 만큼 평균 이상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긴 하지만 너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막내딸인 너를 더 큰 재력이 있는 집안에 보내는 게 아닌 내 아들과의 결혼을 허락했다는 거에 나는 좀 의아했었거든.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의심은 필수고 가족도 믿지 말라고 했었는데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더니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야. 상견례에서도 아무 말도 없이 너랑 내 아들과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하길래 뭔가 있을 것 같더니만 나한테 딱 걸렸지? 계속 거기 앉아 있을 거야? 방금 내가 하는 말 이해 못했니? 거지 팔사기 같은 너희 집안과 파투 낸다고. 예비 시모는 갑자기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더니 하객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저에게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저희 아빠의 공장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예비 시모의 말을 100%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일단 제가 직접 아빠한테 전화해서 상황 파악을 해보겠다며 예비 시모의 흥분을 가라앉히려 했는데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저에게 달려들더니 결혼식은 이미 끝났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예비 시모의 손을 급하게 피하긴 했지만 머리에 얹어져 있던 면사포가 예비 시모의 손에 쥐어졌고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분노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제 앞에서 면사포를 찢어버렸습니다. 살면서 거지 발사계라는 말도 그때 처음 들어봤죠. 상황 파악을 먼저 하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는 예비 시모의 난리치는 행동에 신부 대기실 밖에 있던 저희 가족들과 예비 시댁 식구들이 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식장 관계자의 도움으로 잠겨있던 신부 대기실의 문이 열렸고 양가 집안 식구들이 급하게 들어왔지만 이미 신부 대기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제 드레스는 예비 시모에 의해 전부 찢겨버린 상태였어요. 예식 직전에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저희 가족들은 경악을 했고 예비 시댁 쪽 식구들 또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찢긴 드레스를 움켜쥔 상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달려와 걸치고 있던 마이로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수지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요? 이제 곧 예식 시작인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결혼식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이야? 엄마 아니었으면 너는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다고. 내가 좀 전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저 집안 망했단다. 나한테는 87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엄청난 공장이라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더니 좀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예식장 밖으로 나가길래 따라 나가 봤거든. 그런데 내 예상대로 공장이 부도 났다더라. 직원들과 심각하게 대화하더니 공장이 다른 업체로 넘어갈 준비가 끝났다고 결혼식 끝나는 대로 회사로 가야 한다는데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회사가 부도났으면 빚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럼 너는 의사 생활하면서 평생 저 집안 빚 갚다가 세상 떠날 거 아니야. 어머, 수지야.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저기요, 사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거든요? 저희 남편 회사가 왜 망한다는 거예요? 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그쪽이 알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쪽이 잘못 알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전화 통화하는 걸로 회사의 전체적인 상황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저기 오네요. 여보, 좀 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글쎄, 예비사돈이 당신 회사가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면서 부도 났다고 자기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다면서 수지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무슨 통화를 했길래 예비사돈이 저 난리예요. 뭐라고? 아니, 우리 회사가 망했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저기요, 사돈.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왜 망했다는 거죠? 저 사람 정말 뻔뻔하네. 내가 좀 전에 똑똑히 들었다고. 그쪽 870억짜리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며. 내 두 귀로 전부 들었는데 어디서 팔뱀이야? 뭐라고요? 제 회사가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요. 일단 좀 전에 제가 직원과 통화하는 걸 엿들었나 본데 저희 회사 합병 문제로 직원들과 상의 중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사의 좀 더 큰 발전을 위해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 신설을 할지 흡수 합병을 할지 고민 중이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건데 무슨 근거로 회사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제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결혼식이 가능했을 거라 보세요. 이 사람이 끝까지 거짓말을 안 해.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요? 방금 합병이라고 했어? 나는 그런 단어를 들은 적도 없다고. 이 결혼 무조건 파혼이야. 너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재벌 집안의 막내딸을 너한테 조건 없이 보내는 게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이거 봐봐라. 100% 사기 결혼 맞지? 합병? 웃기고 자빠졌네. 회사가 넘어가는 걸 어디서 합병이라고 둘러대고 있어?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소송 진행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다들 그만 돌아가자고. 괜히 시간만 버렸네. 저희 가족은 예비 시모의 행동에 상당히 당황했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아무 일 없다며 예비 시모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예비 아주버님이 예식장 밖으로 나가려는 예비 시모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아침에 약 드셨어요? 제가 분명 빼먹지 말고 꼭 챙겨 드시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설마 약을 안 먹고 나온 건 아니죠? 만약 아침 약을 챙겨 드셨다면 아직까지 약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않을 텐데 지금 어머니 행동을 보면 약을 아예 먹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 눈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그걸 빼먹겠니? 너한테 전화 오자마자 바로 챙겨 먹었지. 그리고 이거 봐봐라. 점심약 먹을 것도 챙겨왔다. 너까지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아주머니. 혹시 저희 엄마 오늘 약 드셨나요? 매일 챙겨 드시고 있던 약이요. 네, 맞아요. 주방 테이블 위에 안 먹은 약봉지 하나가 그대로 있다고요?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신없이 준비하고 나오시느라 약 드시는 걸 깜빡하신 것 같은데요?
예비 시모가 먹고 있는 약이 있었는지 예비 아주버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갔고, 예비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면서 잘 챙겨 먹었다고 했지만 예비 시댁에 있던 약봉지는 아침에 먹어야 될 약이 맞았고, 그걸 빼먹었다는 걸 예식장이 아수라장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예비 시모가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제 옆에 서 있던 예비 신랑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봤는데, 잠시 머뭇거리던 예비 신랑은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고, 결국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전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편집성 성격 장애라고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광범위한 불신과 의심으로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고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가치관이 확고하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해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이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 상담을 꾸준하게 받아오면서 본래의 성격을 억제하기 위해 성격 장애의 흥분도를 가라앉히는 약을 복용해 왔었는데, 하필 결혼식 당일 약 먹는 걸 깜빡하고 집을 나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모의 돌발 행동이 갑자기 터져 나온 거였고, 이 문제로 저희 가족이 피해를 입은 거였어요. 예비 아주버님은 시모의 가방에 있던 약을 급하게 꺼내줘서 먹긴 했지만 이미 저희가 받은 상처는 수습이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분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편집성 성격 장애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더군요. 편집성 성격 장애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데, 특히 환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들까지 미치게 만들 정도로 괴롭힌다고 들었습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는 자신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하려 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변에 남아나는 가족이 없어질 때까지 괴롭혀서 결국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않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해 뒤에서 원한을 품어 보복의 계획까지 하기 때문에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한다 해도 그 끝은 결국 이혼뿐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지인은 대부분의 환자가 상담 치료를 권해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다면서 본인이 그동안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진 환자와 상담을 해왔었고 치료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의사를 돌팔이 의사로 몰고 갈 정도라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번 일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저희 부모님은 파혼을 결정 내렸습니다. 당황한 예비 신랑은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고 있다가 결혼식 당일 잠깐 깜빡한 것뿐이라면서 두 번의 실수는 없을 거라고 했지만 아빠는 결혼을 허락한다 해도 앞으로 똑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없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피해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면서 파혼을 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비 시모가 편집성 성격 장애라는 걸 알게 된 이후 전에 있었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남자친구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말수는 적으셨는데 저를 안 좋은 시선과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봤었어요. 그래도 크게 별일은 없었고 상견례 때도 저희 아빠의 회사가 870억 정도 되는 규모라는 말에도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성격장애로 인한 병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저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남자친구한테도 실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예비 신랑과의 결혼이 파투가 나게 된 이후 저희 가족은 예식장을 나왔는데
그때 법인 차량에서 내린 직원의 한마디에 예비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허옇게 질려 주저앉았고 예비 시모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합병을 하기로 했던 회사와 조율하는 부분에서 저희 아빠의 공장이 외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자산 규모도 훨씬 크기 때문에 아빠의 회사가 상대 회사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나게 되었다며 직원분은 아빠에게 곧장 회사로 출발해야 된다고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예비 시모가 모든 상황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에 모두들 앞에서 밝혀지게 되었고 예비 시댁 식구들은 남자친구의 인생까지 망쳐버렸다며 예비 시모를 원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거야. 너는 엄마 말을 믿어야지. 내가 전부 다 들었다니까. 회사가 무너져서 다른 회사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했었어. 제발 그만 좀 해요. 이미 다 끝났다고요.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를 차라리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좋겠어요. 저를 낳아주면 뭐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놨는데 당장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정신병원에 보낸다는 거냐? 나는 그리고 너희 엄마랑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한다. 내가 짊어져야 한다고. 그건 아버지의 이기적인 생각인 거죠.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왜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췄는지 아버지도 잘 알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 떠날 뻔 했었다고요. 혼자서 상상하고 이 사람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웠다고 의심해서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알잖아요. 달리는 도로 위로 이 사람을 밀어버린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간발의 차로 달리는 차가 피해가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만약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달려오는 차와 사고가 났다면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경험할 뻔 했었다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누구 하나 크게 다치게 될 게 뻔하다고요. 지금도 보세요. 어머니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혼자 의심하고 판단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시라고요. 예식장 앞에서 예비시댁 가족들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투고 있었는데 저도 예비 시모가 차라리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비 아주버님이 꺼낸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을 듣게 됐을 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친구와 만약에 결혼을 했었다면 저도 똑같은 문제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찔했어요. 결국 그날 이후 저와 남자친구는 헤어지게 되었고 파혼으로 인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친구 측에서 전부 배상 처리를 하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는 몇 번이나 다시 전화가 왔었고 저와의 헤어짐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서 괴로워했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연애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걸 원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재력을 가진 집안을 원하는 것도 아닌 안정적인 가정에 인성 바른 그런 남자를 원하셨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항상 강조하셨죠. 저도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앞으로 있을 제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아 더 이상의 만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한동안 본업에 집중하며 지내왔었는데 1년이 지난 뒤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전 남자친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잠깐 병문안을 들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병원 앞 공원에서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휠체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에 타고 있던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했고 너무 놀라 급하게 뛰어갔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란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급하게 휠체어를 돌렸지만 이미 제가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했던 상황이라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게 되었네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휠체어를 잡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흐느끼셨어요. 그냥 그때 내 아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전부 다 내 잘못이지. 너랑 헤어지고 나서 상당히 힘들어 했었는데 집사람까지 챙겨야 하는 입장이라 내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었다. 이놈은 자기 엄마 때문에 너와 함께하지 못했다고 매일을 원망했었어. 그렇게 안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 오다가 어느 날 크게 한번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집사람이 자기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약을 먹어도 크게 소용이 없길래 큰 사고가 날까봐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어. 병원에서 약이 듣지 않고 점점 더 난폭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정신병원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었지만 나는 집사람이 병이 있어도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끌었고 결국 보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나서야 집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어. 전부 내 잘못이야. 의사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행동했어야 됐는데 집사람이 정신병원에서 혼자 지낼 걸 생각하니 나 또한 너무 힘들었었어.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는 이기적인 생각과 결정으로 인해 잠시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내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집사람이 기어코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만 거지. 내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숨어있던 집사람이 골프채를 내둘렀고 무방비 상태였던 내 아들은 뒤통수를 가격당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내 큰 손상을 입어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가 없게 돼버렸지. 내 아들이 의사가 된 것도 자기 엄마 병을 고쳐보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내 아니란 생각에 아들의 인생까지 망쳐버리게 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 병원에서는 내 심각한 손상을 입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내 아들한테 기적이 찾아왔으면 좋겠구나. 내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 너무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였어요. 온몸에 힘은 빠져 있었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입에서는 계속해서 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조금 더 일찍 서둘러 조치를 취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는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휘두른 골프채에 후두부를 가격당했다는데 만약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었고 어떠한 이유로 저를 의심해서 만약 저에게 피해가 왔었다면 남자친구가 앉아있던 휠체어에는 제가 앉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의 미련한 행동 하나로 가족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네요.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 안타깝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식날 예비시모가 갑자기 난리를 쳤던 그때를 되돌아보면 저에게도 큰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넘어갔던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사람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저를 통해 듣게 됐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혼 안 하길 천만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회복이 돼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몸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적이 찾아와 의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네요. 만약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주위에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사람마다 병적 증세가 다르긴 하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가족처럼 불행을 경험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